6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대학 재학 당시 각종 토론대회를 휩쓴 토론왕에서 재판 승소왕을 꿈꾸는 법무법인 정진 황귀빈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즌제로 방영되며 나름 장안의 화제가 됐던 TVN 대학 토론 배틀입니다. 2011년 방영된 TVN 대학 토론 배틀 시즌2에서 우승한 당시 연세대 토론팀 YDT 소속 황귀빈 변호사. 쟁쟁한 경쟁자들을 촌철살인의 논리와 말솜씨로 제압,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자신은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토론 헌터, 가수 타블로를 닮았다고 해서 연세대 타블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방송으로도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 팀이 우승하고 제가 MVP를 이제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뭐 대회에 나가거나 했을 때 뭐 알아봐 주시고 해서 2013년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관위 창설 50주년 기념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황귀빈 변호사는 학창시절 주요 대학 토론대회를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절을 황귀빈 변호사는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꽤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팀 하면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견해를 정립하고 대립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논박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비결이 뭘까?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원론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잘 듣고 경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비결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상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에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도 토론을 같이 준비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한쪽 입장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사안을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쟁점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깊게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논박하고 논박당하고 재논박하고 토론이 주는 짜릿함은 자연스레 로스쿨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안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고 내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게 유사점이 많은 것 같고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 6회, 올해 변호사 5년 차인 황귀빈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동산 매매 거래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양수도 그리고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 우리 부동산 금융 자금 조달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업무 이런 관련 업무들을 조금 폭넓게 자문과 성무를 같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묻자 여느 소송과 달리 문서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부동산 중에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서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튀고 번질지 모르는 토론처럼 부동산 송무도 그런 역동성이 있고 그런 점들이 승부욕을 자극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다양한 입장의 이해관계인들이 하나의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부동산 분야는 특히 그런데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저는. 기억에 남는 재판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6천억 원짜리 부동산 부실채권 관련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실채권 매각 실무라든지 매매계약의 거래 관행, 그리고 뭐 신탁을 이용한 개발 과정, 그리고 우선 수익권을 양수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가 아무래도 당시 황기빈 변호사가 작성한 60쪽짜리 항소 이유서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회람되며 회자돼 본의 아니게 유명인이 됐을 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초안을 수감된 동료들이랑 돌려봤는데 구치소 내에서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요즘에 변호를 해주냐라고 좀 소문이 나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기빈 변호사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았던 여러 전제들과 불리한 증언들을 재판을 통해 객관적 사실로 하나하나 통박해 나갔습니다. 여러 전제 사실들은 저희가 그 객관적인 증거들로 반박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 말미에는 그 상피고인이 손을 덜덜 떨면서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자신의 증언을 번복을 하는 순간 이 사건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이제 심증을 갖게 됐습니다. 승소 얘기를 하는 황기빈 변호사의 얼굴은 생기가 돌고 눈은 반짝반짝해졌고 본물 터진 듯 얘기를 이어갑니다. 외국 투자자께서 우리나라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서 민형사 조치를 저희가 대리해서 투자금을 보전하고 투자회사의 운영권을, 경영권을 확보한 사건도 저희가 기억에 남습니다. 토론도 재판도 상대방의 백기를 받아냈을 때 그 짜릿함은 황기빈 변호사를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냥 토론 나가면 어쩌고 승패가 있잖아요. 소송도 그렇지만 이기는 거는 다 짜릿한 것 같아요. 소송도 승소했을 때 그 쾌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타고난 승부사처럼 보이지만 황기빈 변호사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타고났다기보다는 준비된 승부사입니다. 상대 전략과 전술까지 역지사지해서 토론대회에 임했던 학생 때처럼 변호사가 된 지금도 틈만 나면 동료들과 모의 재판을 해보며 재판 전략과 경우의 수를 점검합니다. 증인은 피고가 2020년 7월 15일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 그럼 이 돈이 은행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되고 2분 후에 증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에게 갑질 11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책임감을 갖되 객관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 황기빈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며 금과 옥조로 품고 있는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의뢰인의 인신 구속이나 전 재산이 걸린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적인 균형감은 유지하되 최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올해 초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까지 맡아 안 그래도 바쁜데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다고 짐짓 너스레를 떱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적응하기 어렵죠. 괜히 했어. 생업을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책임감을 갖고 일단 괜히 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곧 사실은 하고 싶었다고 적당한 자기 자랑과 밉지 않은 욕심을 드러냅니다. 대학 토론왕에서 이제는 재판 승소왕을 꿈꾸는 요리하는 변호사 황귀빈 변호사.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묻자 행복해지기라는 욕심 가득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일단 부동산 분야에 제가 선도적인 변호사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이 가장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소박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하는 것, 이 정도가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김모 씨는 이제 문제가 된 아파트 네. 단지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네.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를 본 입주자 이모 씨가 김 씨가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를 제지를 하면서 네.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네. 김 씨가 이 씨한테 욕설을 하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고 네.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부녀 회장인 박모 씨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하고 음. 또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동대표 14명에게 네. 이제 전송을 했는데 네. 김 씨는 이제 그 박모 씨가 현수막을 게시하던 자신을 촬영한 것이 음.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궁금한 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뭐 가령 바람 피우는 증거 잡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졌거나 네, 아니면 이제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침해를 했다. 네.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항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네. 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셨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후유 장애가 있었다 음.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음. 이제 밝히기 위해서 네. 이분들을 몰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후유 장애가 있다고 했던 신체를 사용하는 장면들을 이제 촬영을 네. 무단으로 해서 네.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음. 침해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 피우는 증거를 네. 이제 확보하는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네. 우연히 어떤 현장을 목격을 해서 음. 그 당시에 촬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증거가 날아갈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면 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앞서 소개했던 그 보험회사 직원들 사건처럼 만약에 네. 장기간에 걸쳐서 미행을 한다든지 네. 그 과정에서 촬영한 부분들은 이제 음.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돼서 카메라 촬영이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초상권 침해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실 이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굉장히 높아져서 초상권 음. 침해를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제 초상권 침해 자체만 있는 경우는 형사 고소를 하긴 조금 어렵고요. 이제 네. 그 관련돼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배상을 받는 것인데 음. 다만 이제 그 욕설이나 폭행 같은 게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네. 위험 상황을 증거로 보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처럼 이제 뭐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을 했다고 해도 네. 촬영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그리고 이제 방법의 상당성 등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많이 있으신데 네. 또 이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계를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 음향 담당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네. 그 무대 앞에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네. 관객들의 박수나 환호 등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음향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직업인데요. 네. 박모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네. A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 음향 오퍼레이터로 네. 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네. 박 씨는 주로 KBS의 예능 네.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웃음 박수 등 각종 방송 효과음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씨가 2019년 8월 일을 그만두자 네. A 회사 측은 박 씨는 자기 회사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네. 고용 관계를 부인하면서 네.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네. 이에 박 씨는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9년 넘게 일했는데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박 씨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박 씨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네. A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직원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네. A사 직원들은 박 씨의 출퇴근 관리도 하면서 네. 병가나 외출을 승인하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뭐 어떤 점을 들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그 회사 측은 우선 네. 박 씨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네. PD가 제작한 영상물의 음향 효과를 넣는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다시 말해 박 씨는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라 네. 음향 효과 작업만 개별적으로 외주를 맡긴 것이고 음. 그동안 월말에 지급해온 급여는 네. 용역 보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법은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전체적인 근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네. 박 씨는 A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A사는 퇴직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박 씨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방송 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실신 이후에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행위를 한 전직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241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운영자들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40대 경찰 간부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